시청자 비평플러스에서 YTN을 들여다봅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화재로 행정안전부, 관세청, 국세청 등 다수의 정부기관 업무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관련 소식을 YTN은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뉴스 리뷰 Y에서 짚어봅니다. 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시청자 톡톡 Y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경철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이동이 많은 가을철, 특히 9월에서 11월 사이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장거리 운행을 앞두고 있다면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 등 기본적인 차량 점검 꼼꼼히 해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주행 중 휴식과 안전벨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나들이철 사전 차량 점검과 안전운전 수칙을 잘 지켜서 모두가 안전한 도로 위의 가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먼저 시작합니다. 네, 오늘 뉴스 리뷰 Y 시간 YTN이 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김은정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자,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로 행정 시스템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 최근 해킹 등 사이버 공격 증가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관련 소식을 전한 YTN 보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YTN에서는 사안이 발생한 시각부터 수집되는 정보들을 신속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예.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지난 9월 26일 저녁 8시 20분경이었습니다. YTN은 이날 밤 보도부터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듣고 정부 공식 발표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YTN에서는 단신과 현장 중계로 밤사이 화재 진압 상황과 소방당국의 브리핑, 그리고 화재로 인한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했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삶의 현장과 행정 서비스 곳곳에서 혼란한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YTN은 우체국과 주민센터, 주차장속 현장, 또 공항, 부동산 등등의 다양한 곳으로 가서 피해 사례와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전달했습니다. 네, 주말 동안 처리하지 못한 업무사항 등기나 우편부터 가족에게 보낼 먹을거리, 또 추석 선물을 붙이려는 분들까지 이곳을 찾는 발길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도 많습니다. 먼저 우체국 홈페이지 여전히 먹통이고요. 미국행 국제특급 우편 서비스와 우체국 쇼핑, 그리고 기관 연계 전자우편 등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불가능한 업무를 따로 정리해서 곳곳에 안내문을 공지해뒀고요. 수기 접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민원인들이 끊임없이 주민센터를 찾고 있는데 전산망 먹통 때문에 필요한 업무를 마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주차 단속원들이 거리를 돌며 손으로 과태료 청구서를 써내려갑니다. 원래는 단말기로 차량 번호판만 촬영하면 자동으로 스티커가 출력됐지만 전산장애로 시스템이 먹통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또 그 의존도에 비하면 복구와 위기 관리 시스템은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장면들이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이후 행정 시스템 차질과 관련된 보도량이 YTN에서는 가장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 수준으로 격상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행복이음의 서비스도 멈춰버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사회복지급여와 서비스 대상자의 정보를 검색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전자바우처를 검색하고 신청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 8개 시스템도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또 일부 서비스들의 대체 사이트를 안내하고 행정기관 방문 전 서비스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들은 위기 경보 경계와 심각 수준의 차이를 알기가 어렵고요. 또 각 대응 여파가 시민들의 생활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구체적 설명과 대응 행동 요령을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화재 당시 현장 상황, 또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까지 YTN이 속보를 통해 잘 전해주었다라는 평가와 함께 또 한편으로는 익숙지 않은 용어나 상세한 설명이 없어서 아쉬웠다라는 의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어지는 후속 보도 아니겠습니까? 화재 사고 이후 약 한 달가량 시간이 지금 흐른 상황인데 이후의 보도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후 원인 규명과 피해 복구 상황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불길을 잡기까지 10시간이 걸렸고요. 완진까지는 22시간이나 걸렸는데요. 그 이유를 해설하는 보도를 통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배터리에서 시작된 불을 잡는데 꼬박 9시간 50분이 걸린 겁니다. 중요 데이터가 있는 서버 보호를 위해 많은 물을 쏟아부을 수가 없어서 한때 서버실 온도는 16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대원 진입도 늦어졌습니다. 진화 작업을 벌이며 배터리 분리를 시도했지만 폭발 위험이 있어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거짓 정보가 유포되고 있어서 경찰이 대응에 나섰다는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된 거짓 정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는 거짓 정보가 유포되고 있고 이를 일부 유튜버가 확대 재생산해 국민 불안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재난이나 참사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목격해왔던 일인데요. 근거 없는 음모론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이를 일부 유튜버가 확대 재생산해서 국민 불안과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상황에서 거짓 정보가 전염병처럼 확산되는 현상, 인포데믹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적시에 경고하고 바로잡는 바람직한 보도였습니다. 네. 자, 이어서 화재 상황을 다각도로 짚은 YTN의 대담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전문가들이 각자의 시각에서 분석과 또 해설을 내놨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좀 특히 주목할 만한 대담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화재 발생 원인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심층 해설, 전문가 대담이 유익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화재 발생 책임을 두고 정쟁으로 몰고 가는 시각은 다소 불편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추석 명절 긴 연휴 전에 여야가 대립 중인 각종 정치 현안들과 또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생한 사안입니다. 책임 소재와 대응의 적절성을 두고 정치권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입니다. YTN의 보도에서도 이러한 정치권의 말 공방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인해서 이 원인을 둘러싸고 여야가 내탁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사과를 했습니다. 드디어 정상적인 정부가 출범을 했죠. 과거에는 장관을 경질시켜라 했는데 장관 취임 100일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무방비 상태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어디 가고 이제 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궁금증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정부에서의 문제점, 저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점까지 거슬러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좀 전에 화면에서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과거에 본인이 대표 시절에 했던 얘기 그냥 그대로 본인에게 스스로 하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임기 안에 일어난 일이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역시 저도 서로 네 탓이다 하는 공방에 끼어들 생각은 없습니다. 이러한 정치권의 공방도 우리 사회의 단면이고 또 사건을 대하는 각 진영의 태도이기 때문에 보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말 공방에만 집중하거나 각 정치 진영 대표자가 출연해서 정치 이슈에 대해서 상호 대담하는 프로그램에서 주제를 다루면서 책임 장관 경질 또 전 정권 탓 하면서 대립구도를 보여주는 것은 건설적인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재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정쟁의 소재로 프레이밍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명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또 제도 보완이라고 하는 본질이 묻히지 않도록 YTN에서도 보도와 대담 편성 시에는 다시 한번 경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편으로 YTN 전문가 대담에서 다양한 전문가가 출연해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데요. 배터리는 이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서 한번 불이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화재에 불을 끌 수 있는 전용 소화기가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 리튬 이온 배터리는 보통 알려지기로는 그 10년 정도 유효기간이 있는데 현재 11년 정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지난 부분이 있고요. 대구의 PPP라 그래서 민간하고 이 공공하고 협력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장비로 이렇게 옮겨서 이전해서 데이터는 현재 이 공주 본원에 이 백업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 대구의 그 PPT 센터로 옮겨서 2주 내에 복구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원인을 규명하고 제도 미비를 조명하는 보도들이 이어져서 유익했습니다. 이번 국정자원 화제를 주제로 대담 출연자들을 꾸릴 때 어떤 기준들이 좀 있었는지 설명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국정자원 화제 관련 출연자는 그 전문성을 위주로 해서 섭외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정치적인 책임 공방은 또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권에서 펼쳐지는 최대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 패널이 출연하는 전국대담에서 국정자원 화제 공방을 일부러 빼놓고 전국 뉴스를 다루는 것은 일부러 주제를 회피하는 선택적 보도다. 이런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24시간 보도를 오롯이 뉴스로 채워야 하는 보도 전문 채널에서는 긴 연휴 기간에 아이템 부족 때문에 시간을 채우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전국 대담을 2~3시간 단위로 이제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정치권 공방으로만 관련 이슈를 다루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재 발생 이후에 관련된 주제는 정치권 공방뿐만 아니라 소방 방재 전문가나 민간 IT 전문가 출연으로도 충분히 소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그리고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그리고 여묵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 등이 주요 출연진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곧 문제 발생 원인 파악, 또 복구 완료를 전하는 후속 보도가 이어지겠는데 이후 재발 방지 대책 수립까지 점검하는 추적 보도를 준비해야 할 텐데 이런 시점에서 YTN이 어떤 시각과 태도로 보도를 이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행정망 공백에 해킹 위험까지 염려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언론의 관심과 대응책 촉구가 활발하게 이어져야 하는 사안인데요. 관련 사안에 대한 YTN의 보도는 화재 발생 첫 주 이후에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2025년 9월 26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데이터 분석 사이트 빅카인지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단어를 제목 또는 본문에 포함한 YTN 보도를 한번 검색해 봤는데요. 약 520건의 보도가 추려졌습니다. 대부분의 보도가 9월 30일 이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 국가 전산 행정망 마비는 우리 사회의 재난이라 할 만큼 큰 사건입니다.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는데요. 언론의 관심이 떠나면 시민들의 관심도 정치권의 관심도 떠나게 마련입니다. YTN에서 복구가 완료되고 정책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관심을 놓지 않고 언론의 환경 감시 기능을 담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 차원에서 언론의 꾸준한 관심이 중요하다라는 따끔한 질책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국정자원 화제 주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구 완료부터 대책 수립까지 보도가 이어질 텐데 추후에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좀 보도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실장님. YTN은 향후 국가 핵심 정보 인프라 마비라는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사건의 경과 보도를 넘어서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점과 재발 방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는요, 최종 사고 원인과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시 결과를 토대로 배터리 자체 결함 여부와 작업자의 안전규정 위반 가운데 무엇이 직접적인 발화 원인인지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고요. 또 입건된 현장 관계자 외에 국가정보자원 관련 내부의 관리 감독 책임, 그리고 예산 배정 권한을 가진 상위 기관의 책임까지 폭넓게 추적 보도하고자 하는데요. 단순히 그 현장 작업자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구조적 책임을 강조해야 하기 때문이겠죠. 둘째는 행정마비 사태의 근본적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발생 후에 행정망 마비가 장기화되는 원인인 재난복구 시스템의 미작동과 미비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야 할 것입니다. 예. 이중화나 백업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실패 원인의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원이 과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후 장비 교체가 지연된 경위, 그리고 관련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심층적으로 취재해서 행정부처 간의 칸막이와 안전 불감증에 따른 예산 경시 풍조를 비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국민 생활에 미친 2차 피해 및 대책을 집중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복구율 수치 제시를 넘어서 신분증 확인도 없이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례와 같이 행정서비스 마비로 인해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와 2차 범죄의 위험성을 취재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부의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자 합니다. 네. 자, 국정자원 대전센터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 시스템. 현재 복구율이 약 40%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마 저희 이 방송이 나갈 즈음에는 복구율이 조금 더 나아졌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더딘 복구 속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죠. 이번 사태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핵심 인프라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기도 합니다. 언론은 복구 현황을 빠르게 전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끈질기게 점검해야 할 텐데요. 국민 불편이 조속히 해소되고 또 안전한 정보 시스템이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소식 앞으로도 YTN이 끝까지 책임 있게 전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자, 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보도였습니까? 예,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에 정부의 민원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짚은 윤태인 기자의 보도를 선정해봤습니다. 화재로 인한 전산망 장애가 발생하면서 행정안전부는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10으로 문의하라면서 전 국민에게 2회에 걸쳐서 문자를 보냈는데요. 정작 110 콜센터 상담사들은 관련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상태로 업무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보도에서는 상담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고요. 행정안전부의 위기 대응 체계와 절차의 허점을 드러내면서 보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언론의 사회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좋은 보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취재기도 궁금하고요. YTN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보도가 많아지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자, 정부는 YTN의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상담사들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윤태인 기자를 직접 만나서 그 취재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110 콜센터 측의 제보였는데요. 상담사들이 자신이 받는 그런 민원들의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행안부의 민원 안내 같은 것을 전부 다 떠맡게 됐고 민원인들에게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해서 말 그대로 자신들이 욕받이가 되고 있다. 그런 내용의 제보였어요. 110 콜센터 상담사들이 할 수 있는 답의 최선은 그거는 지금 전산마비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답변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이거는 너무 일을 급하게 처리하려다가 보니까 생긴 너무 행정적인 미스가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소감이 저는 들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대국민적으로 이제 공지가 됐었던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민생회복 쿠폰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것에 대한 설명도 110 콜센터에 많이 일임이 됐었는데 110 콜센터 상담사들도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답을 해야 된다, 저런 내용들은 어떻게 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대로 설명된 자료 같은 것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그 이전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코로나19가 유행을 할 때에도
이 지원금에 관련해서 어떤 질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된 자료가 나와 있지도 않았고 제대로 된 매뉴얼이나 자료 같은 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 한동안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거를 지적해보는 취재를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무단 소액결제 피해 예방법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KT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간 무단 소액 결제를 벌인 해커들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얼마 전 KT 무단 소액 결제 사태가 벌어지면서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 해킹이 이루어졌는지 살핀 보도가 있었습니다. KT는 무단 소액 결제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 과정에서 피해국의 휴대전화가 수상한 기지국으로 연결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KT가 운영하지 않는 가상의 기지국이었는데 해킹을 위한 불법 장비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 8일 현장 조사 과정에서 KT로부터 이번 해킹 사고 원인 중 하나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 때문이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범행에 초소형 기지국인 펜토셀이 이용된 걸로 보고 앞으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전했는데요. KT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 결제 사태를 다루는데 관련해서 시청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예방법과 해외의 경우 이런 해킹 사태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덧붙였다면 더욱 깊이 있는 보도가 되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와이에서 무단 소액 결제에 대한 예방법과 해외 대처를 살펴봤습니다. 무단 소액 결제 피해를 예방하려면 휴대폰 소액 결제를 아예 차단하거나 한도를 최소 금액으로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와 전용 앱을 통해 소액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서비스 차단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카드사 앱의 결제 내역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결제 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앱으로 푸시 알림을 주다 보니 불법 기지국이 알림을 가로채기 어려운 건데요. 해외 결제가 필요 없을 때는 해외 결제 서비스를 차단해 놓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해킹이 해외 피지사, 전자결제 대행 업체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본인 모르게 통신사에 가입됐거나 개설된 계좌가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명의의 도용 방지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핸드폰이 개통되는 것을 막고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나 유선전화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무료 조회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킹 사고에 대한 해외 사례를 보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은 통신망 취약점을 이용한 금융사기 사건 발생 후 즉각 본인 확인 절차와 2단계 인증을 의무화하고 심교체, 번호 이동 시 고객에게 사전 통지를 의무화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소액 결제 상한을 건당 50유로, 월 300유로로 제한했으며 영국은 유료 정기 결제 서비스마다 2단계 동의를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와의 두 번째 주제는 지역 소멸 대응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출생률이 줄면서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이 전국에 꽤 많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겪는 욕지도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경남 통영에서 배로 1시간가량 떨어진 욕지도의 욕지초등학교. 전교생이 6명밖에 되지 않던 이 섬의 유일한 초등학교에 학생 3명이 올해 전학 왔습니다. 이렇게 무태서 섬으로 이사하는 가족이 는 건 주민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주민들은 학교 살리기 위원회를 꾸려 빈집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전입하는 이웃이 생기면
새로 꾸며준다는 홍보를 해왔습니다. 욕지도 주민들이 학교 살리기 위원회를 꾸려 홍보하고 지자체의 지원 등이 더해져 실제로 이사 온 사례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욕지도에서 진행 중인 학교 살리기 운동을 소개한 보도였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소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생겼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지역마다 시행 중인 소멸 위기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북 봉화군의 경우 국제 교류와 협력을 앞세워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의 역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2023년 뜨선시와 자매결연 이후 문화캠프, 이주민 가정 초청 행사, 밴도 축제 참여 등 다층적 활동이 이어졌는데요. 이후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사업에 선정되면서 확보된 120억 원으로 추진되는 K 베트남밸리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봉화군은 이 공간을 교육, 창업, 정착까지 아우르는 복합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청소년 교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계절 근로자로 입국한 청년들이 봉화에서 기술을 익혀 정착하고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남 강진구는 인구 소멸 지역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저출산 시대에 새로운 정책 모델을 제시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지원, 주거복지, 생활인구 확대를 아우르는 통합형 인구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합니다. 특히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강진군 육아수당은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출산뿐 아니라 임신 준비 단계부터 출산 후 양육까지 전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산후조리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등 세심한 복지 정책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아의 세 번째 주제는 미국 화폐 속 박밀번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의 25센트 동전에 처음으로 한국계 여성의 얼굴이 새겨졌습니다. 장애인 인권운동가 고 스테이시 박 밀번이 그 주인공입니다. 미국 화폐에 처음으로 한국계 여성이 새겨지면서 그 여성에 대해 조명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선천성 근육 퇴행성 질환을 안고 태어난 밀번은 10대 시절부터 장애인 권리운동에 뛰어들어 유색인종, 성소수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했습니다. 2014년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지적장애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 정책에 직접 목소리를 보태기도 했습니다. 새로 발행된 동전에는 전동 휠체어에 앉아 연설하는 모습과 함께 장애인 정의라는 문구가 선명히 새겨졌습니다. 박밀번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간단하게 짚고 동전에 새겨진 의미를 더한 보도였는데요. 미국 25센트 동전에 새겨진 박밀번에 대해 보도했는데 박밀번이 주도하거나 참여한 주요 캠페인 등 그의 업적을 더 자세하게 다뤘다면 보도 이해에 도움이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에서 박밀번의 생애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미 재무부 등은 참정권, 시민권, 노예제 폐지,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여성들을 기리기 위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20명의 여성을 쿼터 뒷면에 등장시키는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박밀번이 19번째 헌정 대상자가 됐습니다. 박밀번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권리운동의 기반을 다진 인권운동가였는데요. 그는 주한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의 3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미국으로 건너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선천적으로 근육 퇴행성 질환인 근위영양증을 앓았던 그는 장애인 인권 운동에 뛰어들어 16세에 이미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여러 장애인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20살이던 2007년에는 10월을 장애인 역사 및 인식의 달로 지정하고 모든 학교에서 장애인 역사를 교육하도록 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의 제정 및 통과의 핵심 역할을 했는데요. 대학 졸업 후인 2011년엔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이주해 장애인 정의문화 클럽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장애인 정의운동을 구체화하고
이 운동을 통해 장애인 중에서도 더욱 소외된 삶을 사는 유색인종, 이민자, 성소수자, 노숙자 등의 권익 증진을 도모했는데요. 2014년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지적장애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정책 자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장암 치료 중에도 열정을 이어가던 그는 2020년 5월 19일 33번째 생일에 수술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토가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YTN의 보도를 되짚어보는 데 있어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보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